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했던 말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켰던 아베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사실 단명 총리로 끝날 뻔했던 아베를 부활시킨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었습니다. 반한 기류를 타고 일본 우파가 결집하면서 아베는 2차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보수 정권이 일본의 극우 정권을 위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줬던 셈입니다. 반면에 한국의 진보 정권은 아베한테 이용당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친일 언론에 휘둘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한일 경제전쟁에서의 참패는 경제 실패, 방역 실패, 정치 실패와 함께 아베 정권의 추락을 재촉했습니다. 이제 아베 총리가 사임한다고 해서 당장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을 말입니다. 오늘의 킹슈맨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어제 30일 0시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준수하셨죠? 네, 그냥 뭐 주말 내내 집에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거리두기 강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일이 좀 밀려서 사무실 나와서 토요일, 일요일 계속 좀 일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나 사무실에 있는 거나 늘 2.5단계 준수하는 것 같은 거죠? 네네. 네. 시험장 원요는? 네, 분명 토요일 오전에 잠이 들었는데요. 일요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예, 뭐 밖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집에 계셨고 거리두기 2.5단계 준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잠시 후 투강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주말 사이 뜨거웠던 화제의 인물킹 시간인데요. M요원과 오창성 요원이 준비하셨죠? 네, 8월의 마지막 날을 장식할 화제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화제의 인물은 총 3명입니다. 아베 신조 결국 사임. 전공의들 집단 휴진 계속. 또 누구는 누구죠? 네. 네, 배우 박보검 씨가 또 화제의 인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보검 씨 얼굴을 모르세요? 큰일 날 뿐이시네요. 해군에 입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지병이 재발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할 것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총리직에 오른 지 8년 만에 내려오게 된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이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정기검진을 통해서 들었고 이후 계속해서 관리를 해왔지만 8월 들어 재발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지난 2007년 1차 집권 당시에도 궤양성 대장염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습니다. 네, 오창석 의원, 이게 건강상의 이유를 사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일단은 많은 이제 일본 전문가들이 건강상의 사유는 명분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앞선 뉴스공장에서도 이제 호사카 유지 교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남겼는데 측근에 대한 비리가 또 불거졌었고요. 그렇죠. 이 부분이 법률적 문제로 굉장히 크게 비화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임 시기를 조율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정치 스캔들이 굉장히 크죠. 전 법무상 부부가 구속됐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총리 재임 기간에도 그 이유를 들어서 사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정말 건강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결국은 차기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베 사임 후에 이틀 동안 교도통신에서 차기 후보를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1등이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34.3%를 얻었고요. 2등이 지금 스가 관방장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14.3%입니다. 1, 2위 격차가 굉장히 크죠. 3위, 4위, 5위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1, 2위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1위인 이시바 시게루가 여론을 힘입어서 될 수 있을까?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이 자민당의 총재가 되는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자민당 총재 선출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평상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94명과 당원 394명의 표를 합산해서 다득점수로 뽑습니다. 위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394명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도도부연이라고 해서 광역지자체의 당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근데 이 당원들의 의견은 협회장의 표에게 이제 위임을 하게 되는데요. 1인 3표 정도를 위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394표가 아니라 141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의 다수파를 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지는 싸움이고 그리고 지방 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시바 전 간사장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와는 무관하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사장은 우리나라 정당의 사무총장에 해당되고 정조회장은 정책위 의장에 해당되는데요. 네. 애초에 아베 같은 경우는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후계자로 낙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임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 스가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무파벌입니다. 파벌이 없고 총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검다리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대 파벌로 분류되고 있는 호수다파라든지 아소다로파라든지 무파벌파가 모두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니카이 도시로 간사장 역시 스가 관방장관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아주 무난하게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이제 중론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스가가 되든 기시다가 되든 그러니까 이시바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한일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총리 후보가 누구냐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김진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아베 현 총리보다는 조금 낫지 않게라는 서툰 기대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1년 총리이기 때문에 관리형 총리를 뽑는다는 점이 있고 일본 정치 상황 자체가 사실 압도적으로 여당이 사실 뭐 정권 재창출을 걱정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인 지지율 1위는 이시바 간사장 같은 경우가 총리 후보로 국민적 여론에서는 거론이 되지만 실제로 여의도가 아니죠. 하여튼 원내의 여러 역학 관계와 일본의 파벌 정치를 고려했을 때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오히려 가능성이 제일 낮아 보이고요. 그럼 이제 파벌들이 굉장히 현존하는 상황에서 구태여 파벌이 없는 스가 장관에게 굳이 총리를 한번 줄 것인지 아니면 아베 전 총리의 그림자가 많이 있는 기시다 정조장에게 줄 것인지의 부분에서는 조금 전문가들 의견들이 현재로서는 좀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본 여의도에서는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일본의 여의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 일본지가고 여의도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항상 스가 관방 장관이 늘 거론은 됐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역시 쭉 안 된 이유는 파벌이 없기 때문이다. 어째스가.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개파가 없는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을 뚫을 수 있을까 없을까도 우리가 항상 우리 정치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전 포인트죠. 더구나 이제 거기에 내각제고 일단 일당 독주 체제가 완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힘입어서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관료는 관료고 인기는 인기고 그와 별도로 총재는 약간 파벌, 그게 약간 일본 정치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이유기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누가 됐든 아베보다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네, 정리하면 정부가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0일 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집단 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창석 의원.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결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투표에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전공의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현장으로 복귀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경향신문의 단독 기사로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강행 의지가 커서 재투표를 했을 때 이제 다시 통과가 됐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현장을 복귀하고 싶어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장 복귀를 원하는 의사분들이 많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상황이 이게 평상시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주말 내내
의사가 없어서 병원에 가려던 심장마비 환자가 사망했었다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고 의사들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 이런 상황이 다른 병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산과 수도권에서 정말 병원을 찾다가 사망한 환자가 2이나 나왔습니다. 네, 심각한 맞습니다. 상황이죠. 네. 이제 집단 휴진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경우에 이러한 환자가 또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고요. 또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당분간은 보류한다고 했으니까 같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결국은 정부가 아무리 먼저 이 카드를 제시했다 하더라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에 대해서 비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다시 정부와 재논의하고 재협상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강경한 지도부와 온건한 의사 집단을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킹은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자, 배우 박보검 씨. 네. 박보검 씨가 31일인 오늘 해군 문화 홍보병으로 입대할 예정이라는데 이분 누구신데 이런 화제가 됩니까? 네. 우리 신기주 국장이 겁도 없이 박보검 씨를 모른다고 함부로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했는데요. 네. 예,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이십니다. 네. 배우 박보검 씨가 오늘이죠. 31일 해군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해프닝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예, 경남 진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이 공고문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요. 이 공고문의 내용이 서울 등 각지에서 박보검 씨의 팬들이 이 진해로 내려와 호텔, 모텔 등에서 숙박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아파트 주민분들께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공고문을 올린 것인데요. 이 공고문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퍼지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 박보검 씨의 팬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박보검 씨의 팬들은 당황하면서 우리는 이 입대 현장에 방문할 계획이 없었다라고 아파트 측을 향해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요. 또 아파트 측은 만약을 대비해서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작성한 것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금은 내용을 고친 정정한 상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오해로 인해 생긴 해프닝이었는데요. 이 박보검 씨의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없이 조용히 입대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박보검 씨, 저도 편집장 할 때 만나뵌 적 있어요. 저도 아는 분입니다. 네. 근데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청춘 스타죠. 군복무 잘하시고 돌아와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궁금한 프로필입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가 사임한 바로 다음 날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바로 지난 29일 사상 초유의 온라인 전당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된 대표의 얘기입니다. 엠요원 준비하셨죠? 네, 지금부터 이낙연 대표의 궁금한 프로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이름 이낙연, 생년월일 1952년 12월 20일, 올해 나이 만으로 68.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영특한 머리로 서울대 법대 입학은 일단 했는데 하숙비를 낼 형편이 못돼 선배 하숙집과 친구 자취방을 2, 3년 동안 전전하다 결국 4학년 때 영양실조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영장 나오자마자 입대, 용산 미 8군에서 카투사로 복무. 스테이크 많이 써셨겠네요. 졸업 후 종아일보 정치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민주당 출입 기자로 일하며 DJ와 인연을 맺게 되는데 지난 2000년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써준 공천장으로 국회의원을 시작,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취임사를 직접 작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무총리로 일하는 등 3명의 대통령과 함께 일한 남자. 대단합니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재임 기간 958일,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 보유. 총리 재임 기간 동안 손님 대접을 핑계로 약 6,000통이 넘는 막걸리를 마신 자타공인 막걸리 사랑꾼. 전남지사 시절에는 전형적인 공무원 같다고 해서 2주사, 총리 시절에는 디테일이 강하다고 해서 이태일,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말한다고 해서 사이다 총리로 불리는 등 각종 별명을 보유한 별명 부자 이낙연. 최근 들어 새로 생긴 별명이 있었으니 바로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별명이 통한 걸까요? 지난 29일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60.77%의 득표율을 얻으며 신임 당대표가 된 이낙연 대표. 호남 출신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그의 행보는 어디까지 이어질지. 자, 지금까지 이낙연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엠리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잘 지키셨는데요. 집에서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주요한 프로필이기도 한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신임 대표죠. 하지만 인간적인 이낙연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 싶은데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가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낙연 그는 누구인가? 빈농의 아들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 네. 대통령 전용기에서 쪽잠, 골반 틀어진 메모광, 막걸리 사람꾼, 별명 부자. 키워드만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약간 미담 중심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신임 대표니까 우리가 미담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봅시다. 이낙연 대표가 과거에는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가난해서 총리가 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변호사를 꿈꿨었다고요? 네. 네, 일단 이낙연 총리가 서울 법대를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대를 입대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할 법도 하죠. 근데 실제로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각각 한 차례씩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그 이유가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선배와 친구의 자취방, 하숙집을 전전하면서 돌아갔고 하숙집에 들어갔을 때는 1년간 입주 가정교사,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하숙집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 집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를 같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에는 매진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영양실조라고 얘기가 또 나왔었고 실제로 졸업식 일주일 전에 입대를 결정하게 됐는데 그 이유도 입영 영장이 나오지 않았대요. 나오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바로 이제 지원해서 카투사 입대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는 친구가 한 7개월 동안 자신의 월급 절반을 주면서 너는 공부에 전념하라 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언제 합격할지 모르고 그리고 그 시험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만 편하게 공부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투자신탁회사를 들어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네. 투자신탁회사를 친구들한테 설명하니까 그 당시 친구들이 무슨 회사라고 계속 다시 물어보는 바람에 당시에는 내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네. 회사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동아일보에 입사하게 되고 네. 이 동아일보 입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정치 정치적인 인생의 시작이죠. 출발점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변호사가 되신 김준호 변호사님. 그 어떻게 당시만 분석하세요? 하더라도 이제 그 사법시험 정원이 네. 두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시험이 아니고 서울법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합격이 보증될 수 있는 시대가 네. 아니기 때문에 좀 단단히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시절에 계신 서울법대 나오신 분들은 뭐 사법시험 아니더라도 다른 길로 좀 오히려 많은 길을 좀 모색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제 그때는 시대가 더 불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군부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또 수업을 많이 안 들으신 세대예요. 왜냐하면 휴교령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수업을 어쩔 수 제대로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예. 집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던 시대였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성정에 굉장히 어울리는 직업을 결과적으로 찾은 게 아닌가. 네. 기자라는 굉장히 정중동을 잘 지키시면서도 이렇게 품격 있는 언어들을 잘 구사하는 걸 보면 오히려 법률가보다 기자라는 직업이 더 어울리고 사실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낙연 대표 특유의 엄중한 워딩, 언사는 사실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럼 배우자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잠재적 대권 주자니까요. 네, 잠재적이 아니군요. 이미 공식적인 대권 주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 오히려 배우자를 고를 때 따질 조건이 부잣집 딸이 아닐 것이었다라고 하던데 이거 약간 의외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의 배우자분을 단골 맥주집의 사장님 아주머니가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네. 술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갔으면 이 여성을 소개를 또 다 해주시고 저는 자주 가는 맥주집이 있는데 남자만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던데. 이런 얘기가 바로 애주가에서 애처가 되는 길이군요. 네. 어쨌든 굉장히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 주었고요. 그때 당시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네, 처음 만났을 때 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라고 이낙연 대표가 그 여성분께 여쭤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께서 전 그런 데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 여성이 바로 부인 김숙희 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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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철저하게 선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낙연 대표는 유명하죠. 대통령 전용기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던데 이것도 좀 재밌네요. 그렇죠. 예. 그 총리 시절에 이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외국을 순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잘 수 있는 그 침대가 비행기 안에 있는데 그걸 절대 이용을 안 하고 저 구석에서 쪽잠을 잤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언론인 출신답게 미담을 기획한 게 아닌가라는 혐의가 저는 강하게 듭니다만 네. 본인은 어쨌든 특정한 선에서 이렇게 대통령만 쓸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네. 특정한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다.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한 일화가 있었죠. 네, 이낙연 대표 별명 중에 이제 이태일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디테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인물이라는 뜻일 텐데요. 사실 미담은 기획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획되는 것이니 그 캐릭터가 일부가 분명히 녹아들어가 있겠지요. 자, 이낙연 대표는 평소 다독가에 메모광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모하는 습관 때문에 골반이 틀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낙연 대표는 메모광입니다. 네, 유명하죠. 두 달에 메모 수첩 한 권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29살 때부터 시작된 습관이어서 올해로 3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고요. 네. 항상 이 수첩을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고 이러면 약간 자세가 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골반도 함께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요즘에는 왼쪽 뒷주머니에 수첩을 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즐겨 쓰는 수첩의 이 형태가 정해져 있을 만큼 네. 이 메모에 굉장히 집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기자 수첩이네요. 전형적인 길게 생긴 스프링 수첩.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겉표지가 얇아야 또 뒷주머니에 잘 들어가니까 네. 꼭 그 조건을 부합하는 수첩을 쓴다고 하는데요. 네. 본인 스스로 나는 메모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메모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런 거는 좀 새로운 디바이스를 쓰는 게 오히려 좀 젊은 감각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데. 새로 나온 스마트폰 중에 무슨 노트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네, 충분히 쓸 수 또 있겠네요. 수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어서 네. 네, 골반이 틀어졌으니 네. 이거 고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 기기를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우리 신기주 싶은데. 기자님한테 한번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메모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저는 스마트 기기에 메모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을 거듭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일 수 있겠는데 이낙연 대표 보기보다 소탈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물론 정치인들이 늘 갖고 싶어하는 이미지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막걸리 사랑꾼이라는 것일 텐데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막걸리 회동을 통해 마신 막걸리만 6천여 병이 넘는다고요? 네, 일단 총리 재임하고 나서 총 이제 95종 6,500여 병을 마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아마 공식적인 행사에서 네. 마셨던 막걸리나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 메모광이니까 숫자가 계산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제 도지사도 역임을 했고 네. 또 농림부라는 상임위를 또 거치기도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막걸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전에 과학기술정보부 장관이었던 유영민 전 장관에게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이제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장관들끼리 우리 한잔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 서너 명밖에 오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보통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내가 늘 나가던 프로 내가 한 번 빠지면 그 방송 어땠는지 제일 관심 있거든요. 네. 그렇게 처음에 이제 몇몇 안 오시던 사람들이 다음번 이제 번개를 잡으면 네. 무조건 참석을 했다고 해요. 이낙연 총리도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막걸리를 가져와서 그 주재하는 그 술자리를 주재하는 사람들의 고향 막걸리를 가져와서 네. 이 막걸리가 참 맛있다라고 지역별로 막걸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거의 막걸리 소믈리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걸리를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가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오나 몽골 총리가 이 이낙연 총리의 이런 대접 방식을 이제 차용을 해서 딱 도착했을 때 전남 영광에 생산되는 대마 막걸리를 또 네, 대접용으로 이제 네. 꺼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막걸리와 관련돼서 노회찬 의원과의 또 일화도 있는데 네. 노회찬 의원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원내대표 회의를 끝내고 좀 늦게 도착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 사람들과 만난 자리에. 그때 이제 노회찬 의원님과 비슷한 막걸리집을 알아놨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 또 막걸리집을 소개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벽에 장난으로 인생의 맛을 점점점이라고 이낙연 총리가 기록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노회찬 의원이 늦게 방문해서 네. 인생의 맛을 알아갑니다.
라고 또 이렇게 써놓기도 했었다. 댓글을 다셨네요. 네, 댓글 단 거죠. 네. 노회찬 의원님은 워낙 이제 미식가고 네. 지금도 그 노회찬 재단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다녔던 그 가게들 맛집들. 이것들을 쭉 하는 연재 코너가 있으니까요. 맛집이 좀 필요하실 때는 검증된 맛집 리스트를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막걸리를 사랑하는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사랑받습니다. 그건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겠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죠. 이낙연 대표 역시도 네, 막걸리 좋아하시는군요. 자, 이낙연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사이다처럼 시원시원한 발언으로 인해서 사이다 총리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좀 지적인 사이다 발언 같기도 한데 당시 모습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걸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2017년 대정부 질문 당시 모습을 보셨는데요. 야, 저렇게 보면 앞에 계신 의원분들 다 무안하셨겠다 싶은데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사이다 발언인데, 자, 그 밖에도 별명이 많잖아요. 사이다 발언 이외에도 어대낙이다. 어대낙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네, 설명은 김준우 변호사가 해주시죠. 네.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사실 질문보다는 사이다 보니까 원래 막걸리에 사이다를 적정히 섞으면 막사라고 해서 굉장히 탄산이 잘 어우러져서 맛이 있는데 네, 아는 언제 사람들은 한번, 알죠. 네, 네. 이낙연 대표님이 언제 막사 한 잔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 들고요. 네. 그 이태일이라는 아까 별명도 이태일. 말씀하셨는데 네. 뭐 그것도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기에는 총리와 여당 대표 정도 되면 조금 디테일은 내려놓고 선이 굵은 걸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거고 근데 본인은 워낙 수첩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을 챙기다 보니까 국회 그 시정연설이나 아니면 저런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도 항상 굉장히 꼼꼼한 그 답변들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래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해서 지금 어쨌든 대선 주자 1위, 2위까지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대낙이라는 건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였는데 이건 실현됐죠. 사실은 앞으로 행보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 사실 대선 가도에서 이렇게 이런 걸 현실화시키고 싶어 할 텐데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난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수락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잠시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이 한산합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한 원칙 있는 협치와 혁신 가속을 다짐했는데요. 이낙연의 민주당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지금 당대표 수락 연설문을 보면은 과연 DJ로부터 정치를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는 늘 것이다. 이 워딩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겼던 말입니다. 동일하게 눈물을 머금으면서 말씀을 남겼었던 게 저희 기억이 나는데 네. 일단 이 현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것이고요. 이낙연 당대표가 당대표에 뛰어들 때 출사표로 얘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돌이켜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했다면 부끄러웠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대표의 출마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일단은 코로나19 확산 이것을 잡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경제정책으로 따른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국채를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 어떻게 예산을 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수해복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복구, 그리고 9월 말에 올라온 또 태풍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남아있을 것이고요. 국회로 돌아가 보면 공수처법 통과라든지 국회 개혁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성격을 통해서 당을 좀 더 진중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큰 틀에서 보자면 그 총리 출신 그리고 안정감은 확보돼 있는데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호남 출신 후보에 가질 수 있는 지역적 한계, 당내에서의 개파 문제가 좀 개파적 뭐 이렇게 영향력이랄까 이런 게 압도적이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또 돌파해야 될 지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낙연 대표는 내년 3월이면 대선 출마를 위해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당대표 당선을 통해서 대선로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7개월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 행보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낙연의 궁금한 프로필이었습니다. 네, 댓글 궁금한데요. 지금 댓글 상황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실시간 댓글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준희 의원에 대한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네.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기획이 잘해주셔서. 탈락된 건 아니죠? 네? 혹입니까? 호입니까? 예. 굉장히 호입니다. 호. 네, 감사합니다. 분명히 호입니다. 네. 그래서 귀에 쏙쏙 잘 들어온다는 이야기 있었고요. 진행이 많이 매끄러워졌다라는 이야기도 네. 보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랑 오창석 의원한테 한 얘기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신기주 국장을 향한 칭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네, 줄까지요? 네. 네. 어쨌든 두 분도 잘하시고 계신데 제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더 열심히 하는 킹쇼맨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킹덤 시간인데요. 킹덤에 대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오늘 킹덤에서는 국민청원 3년, 당신도 올려봤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김준희 의원, 오늘 주제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얼마 전에 3년을 돌파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 26조에 있는 명문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던 권리인데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활성화하면서 굉장히 어떤 우리 사회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번에 3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중간 평가를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국민청원을 도입한 3주년 관련해서 오창석 의원이 키워드를 준비해서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오창석의 밑줄 쫙 브리핑 3가지 키워드로 이 국민청원을 준비해봤습니다. 3가지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는 87만 건, 두 번째는 1억 5천 명, 세 번째는 원조의 2배인데요. 87만 건은 지난 3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청원 글이고요. 1억 5천 명은 1억 5천 88만여 건의 청원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원조의 2배는 사실 원조는 청와대 뭐야? 국민청원이 미국 오바마 정부 당시에 위더피플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오바마 정부의 위더피플보다 훨씬 더 많은 약간 2배가량의 청원글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국민청원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함께 보시죠. 네, 역대 최다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은 무엇일까요? 1번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2번 신천지 강제해산, 3번 문재인 대통령 응원. 자, 킹덤 퀴즈의 천재라고 불리는 우리 오창석 요원. 항상 풀이가 뭔가 이상한데 항상 답으로 갑니다. 네. 네, 신기할 노릇인데요. 네. 이번에도 한번 본인만의 독특한 풀이로 한번 해석을 해서 답을 맞춰보시죠. 일단 이제 3개 다 제가 확인한
청원이고요. 일단 3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응원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청원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한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긴 했지만 두 번째 신천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올해만 네. 아주 집중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여러 종교 사람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폭 낮지 않았을까. 그래서 1번 가장 분노를 많이 자극했었던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자극했었던 1번이 가장 많은 청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네,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우창승 의원이. 유출 정답은 의혹이 있어요. 유출 의혹. 아무래도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뭐든지 의심합니다. 수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저분은. 네. 항상 의심하시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답은 1번 맞고요.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였습니다. 청원 동의자 수는 270만 명으로 역대 최다 동의를 얻었고요.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은 14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은 150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쯤 되면 국민청원이 국민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싶기도 한데요. 황당한 청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뭐 손흥민 선수 대신에 군대 가겠다 이런 청원도 있었고요. 연애를 금지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청원도 있었고, 아니면 뭐 데이트 비용을 내주세요 이런 청원도 있었는데 한 5명, 4명씩 청원하더군요. 국민청원 제도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한테 대중성을 확보하고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슈 같은데, 국민청원이 법제도로 개선되기 위한 뭐 이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법이 됐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어떤 법들이 개정됐습니까? 네, 유명하신 그 N번방 방지법이라든가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음주운전이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통상 이제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법들도 이제 개정으로 좀 이어졌고요. 그리고 소방직의 그 국가직화론 부분도 이제 청원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입법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네, 이 국민청원이 법 제정과 법 적용 사이에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의견도 상당수 존재하거든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도 취지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지만 법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 체계적으로 보면 뭐 이제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인데 이걸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뭐 삼권 분립이 엄연하고 군부 독재 시절도 아닌데 청와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할 것인가? 그건 사실은 국회에서 또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좀 그 법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법안에 대한 문제와 사실은 이제 또 청와대 국민청원 자체에 대한 문제. 하지만 이 기능이 갖고 있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어우러서 같이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청원 3년을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요. 개선돼야 될 점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과 개선점. 네. 실제로 이제 부적절한 것들이 좀 게시물들이 이제 표현들이 걸러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사전 동의가 100명 정도 차야 이제 올라올 수 있다든지 이제 규칙들이 조금씩 개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에서의 청원 제도가 좀 개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이제 청와대보다 국회로 좀 더 달려가셔서 이 청원 제도를 좀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도 청원 제도가 있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도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네, 국회에도 이제 이제 헌법에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이제 청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각 기관들은 청원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의 청원은 그동안은 소개 의원이 한 명 있으면 특정한 법안이나 내용을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의원 소개 청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해서 10만 명을 한 달 동안 이제 동의를 받으면 그것들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됐고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도 돼 있습니다. 네. 네, 국민청원 제도. 이 제도의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소통량을 늘렸다는 지점이 있겠죠. 특히 답변을 영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일 텐데요.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답변을 서류로 할 경우 당사자 장관이 아니고 밑에 공무원들이 답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당사자가 나와서 영상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정 소통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국민청원 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기업들 사이에서도 블라인드라고 하는 앱이 있죠.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앱을 통해서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청원을 하고 싶어하는 소통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어야만 소통량이 활성화된다는 것, 이거 역시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국민청원 3년, 당신도 올려봤나요? 라는 주제로 얘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청원 올려보셨나요? 5천원요? 저는 아직 국민청원을 올려보진 않고요. 다 동의만 했었는데 일단 국민청원이 말씀하셨던 이 블라인드 앱 같은 경우는 주요 성과 중에 하나가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하죠. 이 대한항공 회항 사건이 처음에 이제 블라인드 앱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블라인드 앱 사건과 같이 블라인드 앱도 그렇고 국민청원도 그렇는데 국민적인 분노 지점을 자극하는 것만 청원이 빠르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국민청원에서 이렇게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정책 제안도 될 수가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분노 지점을 자극해서 그 분노로 인한 이제 청원 수를 돌파하는 것, 이것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면 앞으로 국민청원은 사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네. 국민과 정부와 간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로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만 해봤지 청원을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요. 네. 지금 갑자기 청원하고 싶은 게 좀 생겼습니다. 네. 네, 국민청원으로 해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 TBS의 에어컨 설치를 좀 청원하고 싶습니다. 다 예. 동의합니다. 예. 네. 벌써 한 명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기 이 스튜디오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뜨겁습니다. 댓글창도 굉장히 뜨거운데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튜디오도 굉장히 뜨겁네요. 자, 김준 변호사님은 별로 체감하시 못하시나 보네요. 참아야죠. 이제 어려운 때인데 기후 위기에 맞서서 이제 에어컨도 좀 줄이고 이제 해야 되는 지금 두 두피가 명을 너무 좀 반짝거리고 있어요. 두 명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국민청원을 감을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군요. 네, 뭐 이제 뭐 글쎄요, 뭐 김준우를 고정으로 뭐 이런 것들. 자, 한 명 김준호 네. 당사자 청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때 스스로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지금까지 킹덤이었습니다. 그럼 김준우, 오찬석 의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퇴치본부 투캉스 강지연 의원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299명으로 닷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83명,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집계됐고요. 사흘 연속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산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코로나 날씨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서울과 경기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116명, 경기 지역 80명, 또 인천 1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꾸준합니다. 또 대구에서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30명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해당 분들은 개인 위생에 더욱 주의해 주시고 방역 수칙 꼼꼼히 따라 주셔야겠습니다. 자, 전북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흐리고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도권에서만 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어제 30일부터 국민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강양구 의원, 현재 수도권 확산 상황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이제 정은경 본부장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은 집에만 있어 달라라고 당부를 할 정도였는데요. 사실은 정은경 본부장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진 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더 방역당국의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로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감염돼서 확진되신 분들이 2,000명이 넘거든요. 근데 2,000명 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5분의 1, 그러니까 400명의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못 찾은 깜깜이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400명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은 채 다른 분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의 확산세가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가 그 확진 환자의 늘어난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도 확진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그냥 하다가 직장 동료라던가 가족이라던가 혹은 지역사회 다른 분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주말간에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의 노인요양보호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다. 이렇게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은 가장 위험한 분들이 이제 모여서 계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 요양보호시설이 뚫리고 거기서 이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은 중증으로 이어져가지고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중증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상황 때문에 정은경 본부장께서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각별한 이 실천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한 것입니다. 또 오늘도 제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확진 환자 숫자가 약간 줄어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주말에 검사 숫자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방역의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내용 면에서 어떤 점들이 다른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2.5단계는 원래 없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3단계를 올리느냐 마느냐를 놓고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3단계로 올렸을 때는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단계로 좀 더 버텨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상당수의 방역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지금 3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경제에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라는 양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이 방역 행적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2.5단계라고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5단계는 사실은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단계에다가 한 3군데를 이제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넣은 거예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많이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영업을 규제한 게 그 2.5단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클럽이나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에서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반 주점들 같은 경우가 밤새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젊은 분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24시간 영업을 하는 주점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규제를 하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을 막는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형 학원들. 예. 이제 학교는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대형 학원에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학원에 규제를 해서 이 세 군데를 좀 막으면은 3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좀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또 시민들에게 경각심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2.5단계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크게 프랜차이즈 카페, 그리고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주점들, 그리고 네. 대형 학원,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한 제한 내용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신데,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우선은 다음 달 6일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6일까지 사실 주말간에는 진짜 이동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체감상으로도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이 주말간의 이동량이 줄어든 것을 일주일 내내 우리들이 실천을 잘 한다면은 2.5단계만으로도 충분히 3단계 거리두기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줄어들고 덩달아서 확진 환자 숫자들로 줄어들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숫자도 줄어들면은 우리가 다시 2단계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뭔가 더 상황이 잡히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진짜 3단계로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5단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를 잡고 살리면서 그리고 방역도 잡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2.5단계라고 하는 절충안 또는 어쩌면 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 K-방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시간 댓글 상황을 좀 알려주시죠. MC 장원요. 네, 댓글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발 지금도 힘든데 3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려를 많이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네, 설사 자기한테 혹은 자기 가족에게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다니지를 않으면 그 바이러스가 옮겨가지를 않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게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께서 주말 들어가기 전에 제발 이번 주말에는 집에만 있어달라고 막 호소를 하셨던 것도 그 때문이고요. 그래서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꼭 필요하지 않은 저녁 모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속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접촉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는 좀 줄여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방금 들으신 얘기 좀 유념하셔서 웬만하면 집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킹슈맨이 재밌어지고 있다는 의견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MC 장원 의원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투캉스의 강지연, 강영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서울시가 9월 6일까지 시민들에게 일상의 멈춤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는 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활기찬 일상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의 시간이 끝나면 웃으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킹슈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BS